이제 2022-2023 시즌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일정만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팀들이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체제로 이제 돌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언론들에서 많은 선수들의 이적설 속에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2023 시즌 세리에-A 베스트 수비상을 받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영국 언론에서도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던 국가대표 정우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지 보도, 특히 독점 보도로 나왔던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소소문해본 결과의 팩트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이제 하이제킹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또 정우영 선수는 출전 기회를 위한 슈투트가르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우영 선수 이적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커에서 나왔네요. 키커지 보도로 나온 건데 어떤 거냐면요.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골키퍼인 플로리안 밀러를 영입하고, 대신에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프라이부르크 선수 3명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예. 맞교환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정우영과 카이텔 그리고 바그너 이렇게 3명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사실 제 기억에 슈투트가르트는 꽤 일본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엔도도 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토 히로키도 뛰고 있고 한데, 지금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프라이부르크는 플로리안 밀러 골키퍼를 원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주전 골키퍼였던 플레켄이 이제 그 브렌트포드로 1,300만 유로 그 바이아웃 금액으로 이적을 하게 됐거든요. 이건 확정이 뜬 겁니다, 이미. 예, 사실 아시다시피 브렌트포드의 이 다비드 라야 선수가 행선지는 네.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여름에 더 큰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 보니까 미리 좀 움직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토트넘이라던가 첼시 같은 구단들과 이제 라야 골키퍼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맨유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죠, 라야 같은 경우는. 예,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사실 프라이부르크에서 샤델을 데려오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플레켄 같은 경우는 이미 2시즌 동안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네덜란드 대표팀까지도 승선했던 케이스니까 충분히 영입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프라이부르크가 밀러를 원하는 이유는 일단 분데스리가에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골키퍼기도 하고요. 아직 만 25세인데도 출전 경기 수가 122경기가 되니까 충분한 출전 경기 수를 얻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나이에 비해서는요. 예. 골키퍼는 원래 가장 늦게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포지션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미 2020-21 시즌에 프라이부르크에서 31경기를 뛴 바가 있어요. 예. 즉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잘 아는 골키퍼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프라이부르크가 원래 선수 이동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프라이부르크 선수들도 플로리안 밀러랑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춘 선수들이 다수 있다라는 거죠. 적응기가 거의 필요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거기다 이제 슈투트가르트 가면 밀러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요. 사실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기록이 19경기까지는 주전으로 나왔었는데 20라운드부터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거든요. 특히 이제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밀려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로우 골키퍼를 주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브래드로우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때 나가지 못하고, 대신 이제 플로리안 밀러가 승강 플레이오프 때 골문을 지켰고 여기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함부르크가 특히 2차전에 굉장히 많은 슈팅들을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은 플로리안 밀러가 그걸 막아내면서 잔류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프라이부르크도 그거 보면서 기량이 떨어진 건 아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를 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계약 기간이 나와 있는 건데요. 기라시하고 이제 토마스는 임대 영입생이었는데, 이제 기라시는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영입을 확정 지었고요. 그래서 아직 저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티아고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거든요. 원래 아스날에서도 영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 영입 옵션이 1,500만 유로예요. 비싸네요. 근데 슈투트가르트가 간신히 잔류한 팀이잖아요. 예. 그 이적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볼프스부르크 이적이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볼프스부르크도 주전 공격수였던 마르무시가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티아고 토마스를 영입할 예정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탕기 쿨리발리 같은 경우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탕기 쿨리발리는 나왔을 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14경기 출전으로 돼 있는데 이 선수가 14경기에서 4골, 그것도 출전 시간도 318분인데 4골을 넣었잖아. 문제는 부상으로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14경기 출전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이슈에 대한 그 우려점이 있어가지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팀 내에서 득점 상위권 중에 쿨리발리하고 티아고 토마스하고 떠나게 되면은 보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두 공격수에. 선수 모두 좌우 측면이 가능한 뭐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온다면 두 자리를 뭐 모두 볼 수 있는 또 전천후 자원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 명분이 있네요. 예, 그 카이텔하고 바그너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쿨리발리하던가 토마스하고는 겹치지 않는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이 떠나는 자리를 확실하게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는 정우영밖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뭐 슈투트가르트 팬들한테도 조금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 정우영 선수 영입설이 뜨는 거에 대해서는 오면은 우리가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바이에른 유스팀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또 1군 경기를 치르기로 했었고, 비록 지난 2022-2023 시즌은 뭐 좀 아쉬웠지만 그 전 시즌에는 사실 막 포텐이 폭발하고 리그 내에서도 좀 준수한 활약들과 골도 넣고 뭐 이랬었기 네. 때문에 기억하는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을 노리는 또 다른 이유, 헤네스 감독하고의 인연 때문인 거거든요. 현재 그 슈투트가르트 감독인. 일단 그 정우영 선수가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 밑에서 20경기 출전해가지고 2골 11도움을 기록을 오. 했었거든요. 저게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 19세 이하 팀과 바이에른 2군 팀에서의 기록인 건데요. 정우영 선수가 2017년 6월 30일에 이제 그 바이에른과 처음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고서 2018년 1월에 바이에른 19세 이하 팀으로 이적하게 됐었거든요. 먼저 계약부터 체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19세 이하 팀 감독이 바로 제바스티안 헤네스였고, 이 사진상에서는 왼쪽에 있는 예. 금발머리가 이제 제바스티안 헤네스인 겁니다. 즉 정우영 영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제바스티안 헤네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왔었다고 했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이제 데뷔전부터 골을 넣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카이저슬라우턴전에 2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그 UEFA 유스 리그, 그러니까 예. 유스들의 그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거기서도 도움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5경기에서 1골 3도움을 올리면서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그때 이제 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해당 시즌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조금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차 때, 이때는 이제 바이에른 2군으로 승격을 했었는데, 이때는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아니었어요. 자이츠 감독이었는데, 그때 2군 감독이. 예. 그 밑에서 이제 2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3골 6도움을 올리면서 바이에른 2군 팀의 4부 리그 우승을 견인해가지고 3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때의 활약을 인정받아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때 뭐 분데스리가 1군에서도 데뷔를 했었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데뷔를 가졌었죠. 예, 뭐 이때 뭐 프리시즌도 이미 동행을 하면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많이 흥분했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선수가 뛰는, 실제로 그리고 1군 경기를 뛰면서 지금 레반도프스키 선수랑 교체되면서 하이파이브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뮬러랑 교체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을 그렇죠. 치러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해당 시즌에 활약에 힘입어가지고 프라이부르크 이적을 했었는데, 전반기 때 사실 분데스리가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요. 포칼 1라운드 때 이제 33분 출전을 했었던 게 전부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우영 선수도 출전 시간을 얻고 싶다라고 구단 측에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그때 바이에른 2군 감독으로 승격하게 됐던 제바스티안 헤네스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그러면서 바이에른 2군으로 임대를 가서 15경기에서 1골 8도움을 올린 건데요. 예, 후반기에만 이런 기록을 세운 거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강렬했던 거네요. 네, 더 놀라운 게요. 바이에른 2군이요. 여기 이제 오른쪽 네. 그래프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순위가 떠요. 예. 순위를 보시면 22라운드까지 15위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강등되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부리그로 강등되냐를 얘기가 나왔는데, 정우영이 오고 나서 승승장구하면서 잔류를 넘어서 3부 리그 우승을 했어요. 예, 이게 거의 정우영 효과라고 봐도 좋은 게, 지금 뭐 공격 포인트를 고르게 기록을 하면서 팀의 승점을 안기기도 했고, 또 경기력 자체도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승을 견인해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 이 2군 팀이 3부 리그까지만 뛸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2부 리그로 승격했을 팀이었어요. 예, 스페인이었으면 2부 리그까지 뛰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을 바이에른 유니폼에 입고 경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뭐 프라이부르크 소속이었으니까 예. 네, 임대 복귀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 헤네스가 어떤 감독인지 조금 살펴보면요, 독일 축구계의 레전드죠. 울리 헤네스, 그리고 또 그의 동생인 디터 헤네스가 있거든요. 예. 둘 다 선수로도 대성공을 했었고 단장으로도 대성공을 했어요. 울리 헤네스는 뭐
축구판에 처음으로 그 미국식 마케팅을 도입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그 바이에른이 50+1 제도가 있음에도 독보적인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는데 그 디터 헤네스도 헤르타 베를린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명단장으로 이름을 알렸었거든요. 근데 그 디터 헤네스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의 삼촌의 뒤를 따라서 이제 뭐 바이에른 이제 유스 감독부터 해가지고 맡았던 거였는데요. 실제 뭐 지도자 경력을 보더라도 첼렌도르프 19세 이하 팀 감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라이프치 유스 감독, 라이프치 이제 17세 이하 감독을 거쳐서 이제 바이에른 유스, 바이에른 19세 이하, 바이에른 2군을 거쳐서 호펜하임과 슈투트가르트 감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1군이죠. 호펜하임과 슈투트가르트는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라이프치도 가장 보면은 축구판에서 통계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최첨단으로 가져가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에너지바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이 에너지 드링크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스포츠 과학 분야에 있어서 축구 쪽에서 선진적인 구단으로 유명한데 호펜하임은 여기 최첨단인 구단이거든요. 호펜하임은 아예 SAP라는 그 독일 굴지의 소프트웨어사의 회장인 디트마르 호프가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SAP의 그런 각종 통계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독일 대표팀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그렇죠.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 축구협회에서 감독들 추천 같은 것들 막 여러 명한테 돌리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도 왔었는데 제가 제바스티안 헤네스를 원래 네. 추천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좀 이제 좋은 선진적인 기술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를 성장시키는데 특히 이제 정용 선수가 함께 할 경우 또 포텐을 터뜨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뭐 이 감독이 호펜하임 감독을 맡았을 때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부터 11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 시즌에 9위였는데요. 이게 사실 25라운드까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는데 문제 이 감독이 아직도 만 41세의 어린 감독이잖아요. 예.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위기 순간 때 조금 무너져가지고 마지막 9경기에서 3무 6패의 부진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경질됐었는데 정작 호펜하임은 헤네스 경질시키고 나서 이번 시즌 12위로 더 순위가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헤네스가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강등이 확실시 되던 팀이었는데 헤네스가 부임하고 나서 3승 4무 1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 그것도 무승부를 도르트문트하고 레버쿠젠 상대로 기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하고 마인츠한테는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네. 마인츠한테는 4대1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16위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함부르크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잔류를 견인했죠. 그래서 현재 그 슈투트가르트 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높다라고 해요. 예, 결국에 이제 헤네스 감독이 능력을 좀 인정받은 가운데 또 능력을 입증한 가운데 이제 정용 선수를 원한다. 그리고 뭐 헤네스 감독은 워낙 정우영 선수가 애지자다 보니까 본인한테 3부 리그 우승도 예. 안겨줬고 그 19세 이하 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봐왔던 선수다 보니까 이미 호펜하임 감독 시절 2020년 1월 10일이죠. 이때도 영입을 추진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은 바이에른이 바이백 조항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도 보낼 수 없었죠. 지난 시즌 기준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렬이 된 바 있는데요. 다만 근데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요. 키커즈 보도 내용에 짧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프라이부르크는 정우영이 이미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임대로 보내고 싶어 한대요. 반면에 슈투트가르트도 임대 오케이. 하지만은 완전 영입 옵션이 있는 임대. 이걸 원하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완전 영입 옵션을 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조금 난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긴 줄다리기가 될 수 있고 또 무산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뭐 프라이부르크의 도안 리치가 또 떠날 경우엔 더더욱이나 정우영 선수의 그렇죠. 이적을 이제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여름 이적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안 리치가 현재 이적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네,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김민재 선수 소식인데 영국 더선 대중지 신빙성과 신뢰도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신문이고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를 단 기사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좀 취재를 한 그러니까 인용 보도나 뭐 어떤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소스를 갖고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오스카 폴 기자가 김민재 선수 관련된 그 독점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는 기자긴 하거든요. 더선의 보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레드 얼럿. 이제 맨유가 있기 때문에 껴있기 네. 때문에 레드를 붙이면서 적색경보다 하면서
뉴캐슬이 맨유가 올여름에 가장 먼저 영입하려고 하는 대상인 4,200만 파운드짜리 스타와 비밀 회담을 가졌고 하이제킹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그렇듯이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김민재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 기사 내용을 보면 뉴캐슬이 맨유의 타깃인 김민재 이적을 저울질하고 있다.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는 맨유의 에릭 테나 감독이 원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활성화되는 4,200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이 있다라고는 것. 거의 다 이제 알려졌던 얘기인데 이 비밀 회담과 하이제킹 요게 새로운 얘기고 뉴캐슬이 맨유로부터 하이제킹하고 싶어한다. 예. 즉 이제 지금 유럽 언론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 모두 김민재 선수가 맨유랑 가장 가깝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건 끼어드는 하이제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드린 가장 주목할 부분만 소개를 드리면 맨유가 여전히 한국의 에이스 김민재의 영입 후보, 즉 맨유가 가장 선두주자는 맞는데 뉴캐슬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고 특히 선스포츠, 더선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 에이전트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의 마지막 홈경기 중 한 경기, 그러니까 꼭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 몇몇 홈경기, 한 3-4경기 네. 정도겠죠. 마지막 달에 있던 홈경기 중 하나에 와서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서 뉴캐슬 수뇌부와 회담을 가졌다. 그러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이 연결됐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파비안 셰어, 보트만만으로는 챔스를 치를 수가 없고 러셀스는 매각될 것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이제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게 시도를 했지만 김민재 선수는 거취를 군사훈련을 마치고 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맨유가 원하는 이유는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뭐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란, 리산드로 있지만 당연히 함께 경쟁할 센터백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 뭐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그래도 뭐 김민재 선수 측에다가 그래도 뭐랄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영입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힌 곳은 맨유만 현재로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맨유조차도 아직 구단 인수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다만 이제 원한다는 의사 표명은 한 것이고 또 어떤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네. 초기 접촉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단 매각 이슈가 정리가 됐다면 사실 더 많은 밀도 있는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근데 지금 저희도 뭐 최신 보도를 보니까 카타르 자본 쪽에서도 금요일까지 대답 달라 안 그러면 빠지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아마 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맨유 구단 매각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런 사이에 또 김민재 선수도 군사훈련 들어갔다 오면 그때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뭐 뉴캐슬 같은 경우 물론 뭐 계속 원한다라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접촉한 거는 없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이 보도가 나온 거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 포르투갈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뭐 선수가 김민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다른 선수 관련해가지고 대화를 한 거를 아무래도 그 에이전시의 가장 유명한 선수가 김민재다 보니까 그냥 김민재로 그렇게 파악을 했을 수도 있죠. 기자가 봤을 때는 네. 에이전트 왔네? 딱 이러면서 그건 벌써 이제 스탠드에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저희가 뭐 만들어낸 뉴스라고 좀 보기는 네. 어려워요. 왜냐면 이 정도 디테일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김민재 선수의 일을 보는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네. 등장했을 가능성 네. 그리고 뭐 다른 선수 얘기를 하다가도 뭐 물어봤을 수 있겠죠. 뉴캐슬이 근데 네. 김민재 상황은 어떠냐 네. 뭐 맨유랑 어디까지 간 거냐 네. 우리도 관심이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관심이 예전부터 있긴 있었으니까요. 네. 관심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뭐 대화를 나눈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즉 네. 김민재 선수가 고민해야 될 단계까지 온 건 아니다. 다만 그 현지 유럽에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는 됐을 수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팀들은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저 선수는 어때? 컨디션 어때? 네. 에이전트 쪽에 연락해서 지금 맨유 얘기도 많던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야 이적 시장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고 네. 뉴캐슬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필요한 팀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캐슬이 지금 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서 많은 그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베이가가 유력해졌다는 스페인 보도를 소개드리면서 이강인이 사실 뭐 뉴캐슬의 중원 영입 옵션에 있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조차도 또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영국의 텔레그래프 뭐 공신력이 높은 매체의 뉴캐슬 담당 기자가 써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인데 가브리엘 베이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하면서 뉴캐슬의 최우선 옵션은 네. 칼빈 필립스다. 네. 뭐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에디아우 감독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요, 사실 베이가라던가 이강인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에요. 도리어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필립스라던가 그 캡프렌티랑이라던가 모이세스 카이세도라던가 그 라비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더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라비아 같은 경우도 기술이나 패스력도 좋고 네. 이제 뭐 카이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겸비한 선수들이죠. 예, 피지컬과 기본적으로 패스력. 예, 그러니까 에디하우 감독이 기술적인 선수 안 쓴다가 아니고요. 예. 미드필더에는 조금 그래도 힘도 있는 선수들을 선호해 왔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강인 선수도 뉴캐슬에 없는 옵션이니까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지, 에디하우 감독을 고려하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뉴캐슬보다 브라이튼을 더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 가게 된다면은. 예. 예. 실제로 지금도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더욱이나 주전 경쟁이라든지 또 전술적인 쓰임새에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뉴캐슬은 현재 이강인 선수 옵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이제 필립스 얘기도 텔레그래프에서는 접촉을 했는데 본인이 맨시티에 남아서 더 하겠다 이래서 좀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카이세도나 뭐 라비아나 튀랑 나오는데 카이세도도 지금 뭐 이제 다른 팀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라비아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메디슨도 연결되고 있다. 중요한 건 베이가는 구단 측에서 부인했다. 뭐 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많은 이제 관심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선수들과 관련된 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목할 만한 이적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팩트 체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